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일단 JB가 반가워할 촌철님의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4936님, JB 부산 오시면 제가 회 한번 쏩니다. 오, 그래요?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가면 연락하실 거예요. 4936님께. 근데 제주도에는 다금바리가 없지 않나? 부산이요, 부산. 참, 부산에는 제대로 들으세요. 먹고 싶은 걸로 듣지 마시고. 지금 다금바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셨나 봐요. 회 하니까. 그럼요. 네, 부산 4936님 서운하시겠다. 그래요. 언젠가는 가겠습니다. 네, 수님이 저는 서울에서 회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다 싸주신다는 분이 많으시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권광윤님. 요즘 잘못하다 먹으면 큰일 나는데. 갑자기 누가 떠올라가지고. 네. 그렇죠. 네. 권광윤님, 영월에 오시면 칡국수를 쏘겠습니다. 영월도 좋은데. 칡국수. 드셔보셨어요? 아니, 못 먹어봤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전국에 제이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정선 가서 올챙이 국수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요? 강원도 정선. 바로 옆에.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팔도 유람 먹방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선 중에서. 반면에 이인수님은 통영의 오이소 장어 구워드릴게요라고. 오, 장어. 네, 갑자기 지역과 먹는 얘기를 하니까 채팅창이 되게 활발해졌어요. 다 내가 사는 곳에 오면 난 이걸 대접하겠다. 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요. 고시동굴의 칡국수가 맛있다. 영월에서는 아까 영월 올라왔었는데 영월이 묵집이 맛있다. 네? 묵집. 그래요? 네. 그리고 광양사나이님은 광양 불고기를 대접하겠습니다. 광양 불고기 유명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반면에 4939님은 폐렴으로 입원해서 6일째 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 입이 힘 좀 내라고 힘 좀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왜 또 폐렴이에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녕 문현주님, 오늘 모내기 하는 날입니다. 그렇네. 벌써 와, 부슬부슬 비 내리는 아침에 식사 준비하면서 시선 집중 듣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풍년 기원 한번 해주세요. 풍년 기원보다 모내기 하는 날 저는 어릴 때 참 좋았습니다. 왜요? 새참을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먹는 걸로 연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헤드님이 한국 시사인의 밥상 김종배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한국 시사인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아니고 한국 시사인의 밥상. 옛날 손석희의 시선 집중 시절에 그것도 초기 시절에 우리 아주 유명한 그 향토 대표 먹거리 있잖아요. 네. 그 유래를 찾는 기획 시리즈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부활시켜도 좋겠네요. 제이비가 가장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충무김밥이라든지 전주 콩나물국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가. 요걸 한번 그때 이제 향토사학자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인터뷰한 기억이 있네요. 겸사겸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잠잠해지면. 근데 그 말로만 들어서 되겠나요? 가서 먹으면서 들어야지.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화면과 함께 하면은 제이비가 또 먹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먹으면은 맛 표현 되게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감칠맛 나고 다양하게 맛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요, 저는. 그럼 못해요. 네, 그럼 못하고요. 자,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규현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재판이 신뢰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접대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판사에 대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규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진을 공개한다면서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비교하면 인테리어도 소품도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지 부장판사의 출입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면서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이 어제 열렸죠.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지규현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강하게 부인을 했고 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직위원 부장판사가 그렇게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건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민주당이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 건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면 직위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사진을 추가 공개할 줄 모르고 저렇게 전면 부인을 했을까요? 그렇게 보는 건 난센스입니다. 알고도 그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민주당은 얼굴이 그 들어가 있는 사진도 갖고 있다고 이미 지난주에 밝혔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그 언젠가는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전면 부인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면서도 전면 부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걸 짚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네. 이 점을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직위원 부장판사가 저 룸살롱을 간 건 맞는데요. 하지만 접대는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한번 해명을 했다고 쳐봅시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고개 끄덕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응? 자, 얼핏 보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민주당의 사진 공개에 대응을 하면서도 최악 상황은 차단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룸살롱에 간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직위원 부장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리한 처지에 빠져들어갑니다. 판사의 도덕성이 흠집이 나는 거고요. 이게 흠집이 나는 순간에 2차, 3차 방어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장에 접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인정을 할 게 아니라면 전면 부인하고 버티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버틸 수가 있습니까? 사진에 본인 얼굴이 나왔잖아요. 자, 직위원 부장판사의 해명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서 나오죠. 외부 공격이니 재판 영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판사 뒷조사라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발언을 한 게 어디입니까? 법정. 윤석열 내란숙의 그 혐의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썼습니다. 네. 자, 이것들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민주당의 의혹 폭로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정치적 공격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중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나를 흔들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간접 어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묘사를 통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 또는 정치적 피해자로 부각하고자 함. 이런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중으로 방어선을 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중 방어선이 뭐냐? 첫째, 민주당의 맞은편에 서 있는 보수 세력이 알아서 방어선을 쳐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당장 어제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뭘 주장하고 나왔습니까? 판사 흔들기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벌써 이런 지금 맞대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 빼놓을 수 없고요. 둘째, 동료 판사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자 오늘이 20일이니까 6일 뒤인가요? 26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죠. 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이 지금 두 개로 추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이것도 지금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직위원 부장판사의 정치적 피해자 설정이 바로 이 두 번째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에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이 고리를 걸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동료 판사들의 방어선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수사가 있잖아요.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수사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법원에 감찰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감사관실이 또 그 해당 룸살롱도 가서 봤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당 룸살롱 업주나 그 접객원들이 아주 성실하게 윤리감사관실의 조사에 응했을까요? 그렇게 전망할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법원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하세월이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직위원 룸살롱 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전해드린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전에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 3명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근데 그게 솜방망이 결정에 따른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술 접대가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나온 징계입니까? 6년 뒤에 나온 징계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법원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와중에 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했다는 뉴스도 있던데 이게 이제 고발이 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사안이잖아요. 네. 속도를 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JB가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대법원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다는 주변 목격자의 말이 어제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속도를 내야 될 텐데 과연 낼 것이냐. 여기에 좀 물음표를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님. 신뢰는 이미 추락했습니다. 공정성 운운하지 마세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마징가님 이건 진실 게임 아니고 팩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사진은 공개되고 그럼 무엇이 진실인가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름다운 독도님 혹시 접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는 있었지만 나는 접대를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들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김현대님 알면서 전면 부인 왜 할까요? 와이프가 무서워서일까요? 저는 김학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전면 부정 후 일단 버티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직위원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을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고립된 상태에서 보지 말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이재명 후보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서 민주당과 법원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그 속에서 직위원 판사의 이 건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보고 여기서 그러니까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는 거 말고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앞뒤 선후 관계 맥락이 있냐 요거를 좀 봐야 된다. 그걸 좀 파헤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반면에 깜수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삼겹살에 쇠주 사주는 사람 없이 살았다니 세상을 잘못 산 건 아닌가. 네,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고요. 수님, 삼겹 룸살롱 신종업소로 뜰 것 같습니다. 대박. 근데 아까 뭐 그 촌철님들이 회 사준다, 장어 사준다, 뭐 칡국수 사준다 했잖아요. 네. 그건 괜찮은 건가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황상제님, 접대 받으러 간 거 아니면 판례와 법률 연구하러 갔습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근데 판사가 재판을 시작할 때 본인에 대한 이런 신상 발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개인 신상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보고 있는 거냐? 재판관서, 법관의 어떤 독립성에 대한 침해 이런 식으로 자꾸 묘사하려고 한다. 직위원 부장판사는 그 스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고용노동부가 어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괴롭힘 관련 특별 감독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이 업무상 지도 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고인이 유퀴즈 언더블럭에 출연하자 선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게 그 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 문화 속에서 이 같은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곁들였습니다. MBC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 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서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유족은 지금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가 어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부가 MBC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은 있었지만 법상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으니까 여기에 반발을 한 것이겠죠. 자, 관련해서 저희 시선집중 제작진이 별도로 MBC 사측에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프리랜서들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할 상생협력 담당관 제도를 신설을 했고 앞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프리랜서 간, 프리랜서 상호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서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캠페인, 홍보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도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강조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면 유족은 법적 책임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듯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프리랜서 등의 법적 근로자성에 대한 회사나 국회의 진전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어제 입장문에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일부, 즉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힌 25명에 대한 입장으로 좀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근본적으로 제작 구조를 좀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MBC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당면사랑님 이게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데이지님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노동자인데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노동자의 기준도 좀 다시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고 물프레님도 일을 해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슬픕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장사님도 누구는 법 앞에 한없이 약하고 누구는 법이 보호막이 되는 세상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해피벙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그래서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MBC가 어제 입장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전북 익산에 60대와 20대 모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모두 지병을 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받는 이 월 120여만 원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연락이 끊긴 큰딸에게 소득이 생기면서 모녀는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주거급여 20만 원 외에 생활의료급여 약 100만 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엊그제 18일 아침에 어머니가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의 몸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있습니다. 먼저 떠났습니다. 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갔더니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3월에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는 슬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또 이런 비극이 반복이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자, 그나마 받던 기초수급 급여가 끊긴 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큰딸의 수익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딸은 연락이 끊긴 상태죠. 그러니까요. 연락이 끊긴 상태니까 큰딸이 수입이 생겨서 그걸 지금 생활비로 지금 그럼 엄마나 동생에게 줬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수입이고 또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단지 가족이 수입이 생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명줄을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작은 딸이 지난 3월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머니는 2달여 동안 숨진 작은 딸을 곁에 두고 살아온 겁니다. 그 과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땠을지?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대선 국면인데요. 요런 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말하는 대선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박태리아님, 이게 진정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엽기토끼님, 제발 서류 행정에만 치우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견 바로 보내주셨네요. 그거죠.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